자, 이제부터 문풀이 해보도록 하죠. 189페이지죠. 중개실무 일반적 절차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일단 뭐 책이 있으니까 들어갔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좀 봐야 되겠죠. 2번 보도록 합시다. 2번. 가장 틀린 것인데 1번. 고객 물건 확보 단계는, 이거 순서는요, 여러분 편안하게 받아들이세요. 우리 앞에 요약에 있으면 간략하게 봤지만 그냥 손님이 와서 우리 거래되는 과정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간단하게 취급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나갈게요. 틀린 것은 1번. 고객 물건 확보 단계는 매각 의뢰 및 물건의 정보, 매입 감안 고객, 물건의 정보 수집 전제, 한마디로 물건 확보한다는 것을 깔고 들어간다는 얘기죠. 두 번째, 접근 시도 단계는 각종 정보 등을 작성, 고객에게 접촉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건 뒤에 나오면 아이다 원리 이야기하고 연결이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현지 안내 제시 단계는 판매 소구점. 이 판매 소구점은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그런 것들입니다. 이건 다 주관적인 것이지 획일적이다, 표준적이다 하면 틀린 지문이죠. 판매 소구점을 결정하기 위한 모든 자료 작성, 제시하면서 이 가망 고객의 욕망과 결부되게 직접 현지 안내하는 것. 4번, 계약 체결 단계는 판매 소구점 강조, 가망 고객의 욕구 충족 방향으로 유도, 구입 행동 옮기는 것. 다 좋은데요. 5번 한번 보도록 해요. 현지 안내 제시 단계, 고객의 욕망 도출 주안점을 두고 설명하되, 여기까지 맞습니다. 하되 한 번에 너무 많은 물건 소개하지 마라. 뭐 통상적 이론적으로 3개 내지 4개라고 하지만 이 3, 4개도 실제 실무에 들어가면 소개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통상 3, 4개 정도 이렇게 보고 있죠. 자, 이제 190페이지 여기서부터 우리가 했던 것들인데요. 우리 몇 가지만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하죠. 옳은 것입니다. 일단 중개계약은 의뢰인과 개공의 문제지, 의뢰인은 거래계약입니다. 1번 지문은 시험에 잘 나오죠. 그래서 중개계약은 권리 이전 의뢰인과 권리 취득 의뢰인은 어디까지나 거래계약입니다. 이게 올바른 지문이 되기 위해서는 거래계약이라고 하거나 또는 의뢰인과 개공이라고 해줘야겠죠. 2번, 중개보수를 결정하는 방식에 따라 일반, 정속, 독점이라 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권한을 어떻게 부여하는가. 일반은 불특정 다수에게 부여하는 것이고요. 전속은 권한을 부여한 것이며 독점은 권리를 준 것이죠. 요것만 좀 보충하도록 합시다. 시험에 나왔던 건데 그 당시에 상당히 뭐 이슈화됐던 문제죠. 이 정속은 어디까지나 권한을 부여한 것입니다. 권한. 그래서 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중개가 완성이 되면 중개보수를 지급을 해야 되고요. 또는 그 해당 계공을 뺀 나머지 계공한테 계약하거나 그 당의 계공을 배제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 위약금이란 걸 발생하게 됩니다. 또는 의뢰인 스스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소요된 비용, 즉 실비가 발생하죠. 이런 식으로 발생하는 것은 그 권리가 권한을 부여해서 발생한 것이고요. 독점은 이 의뢰인의 모든 권리를 계공한테 넘긴 것입니다. 그래서 반법에 제한 없이 모두 중개 보수로 처리가 된다는 것이죠. 이게 좀 다르다 이것입니다. 중개는 그저 빠졌네요. 이게 좀 차이점이죠.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인가요? 중개 보수란 측면에서 독점이 가장 좋죠. 여기 좀 보충하자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 중개는 가장 효율적이다.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죠. 4번, 중개계약은 민사중개 모두 분료식이죠. 요식이란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낙선계약이죠. 3번 문제풀이에서 제가 보충하고요. 5번, 중개계약이 서면에 유형화되면 개공과 의뢰인 간에 보다 자유로운 중개보수 약정 아니에요. 여러분이 서면화가 되면요, 이 서면에 구속이 됩니다. 구속이 된다는 것은 여기 틀이 잡히기 때문에 이것밖에 받지 못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기 구속적 기능을 띠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기 바라죠. 자, 3번이고 4번, 이번에 4번만 봅시다. 순가중개계약은 부동산 거래질서 문란케 할 우려가 있으며 거래를 신속하게 성립시키는 장점이 있고 현행법상 이를 명문을 규정, 이를 허용한다. 뒷부분이 틀렸네요. 여러분이 기억할 때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가 기준 가격이 한 이 정도라고 가름하죠. 이게 기준가입니다. 예를 들어 3억이라고 합시다. 이 매도인은 자신의 주택을 3억 이상을 팔길 희망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5억이라고 가정하죠. 5억. 5억에 팔아주면 이만큼 차액에 대해서 너 더 챙겨줄게 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매수자의 경우는 이만큼 더 할인해주면, 예를 들어 1억에 살 수 있도록 해주면 더 할인폭 줄게. 이렇게 차액에 대해서 인정해줄게. 이런 제도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중개계약이에요. 이 순가중개계약은 말 그대로 아직까지 중개가 완성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순가중개계약은 출발점이에요. 출발점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완료한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이라다 저라다 할 게 없어요. 그런데 중개가 실제 완성됐어요. 중개 완성이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이 빚금친 이 부분이 실현이 돼버립니다. 이게 실현이 된다고요. 실현이 되면 이제 초과 수익이 발생하잖아요. 초과 수익. 이 초과 수익이 발생하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이게 이제 문제인데 대법원 판례 이것을 이 부당 이득이라고 본다 이것입니다. 부당 이득이라 하는 것은 원인 없는 이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지? 그렇죠. 반환을 하라. 즉 무효로 본다 이것입니다. 이걸 무효로. 이유 없이 받는 돈이다 하여
이 반환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개 완성됐을 때 문제되지 그 순가 중개 계약 자체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초과 수익, 즉 금지 행위로 관계되어서 만약에 받게 되면 1년에 1천이면서 상대적 등록 취소에 간다. 여기도 기억을 해줘야겠죠. 자, 3번 문제 우리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잡아두셔야 돼요. 자, 틀린 것은 우리 다 일단 맞는 거 틀린 거 관계없이 합시다. 낙성이 맞고요. 요물 틀렸고, 분료식 맞고, 요식 틀렸고, 유상 맞고, 무상 틀리고, 순수한 산무 계약은 아닙니다. 우린 계약을 완결해야 돈을 받기 때문에 조건부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순수 틀리고 조건부 맞고, 우린 상사중개라면 틀립니다. 일반인 대상이기 때문에 민사라고 해야 되고, 상사중개 틀렸고요. 위임유사 맞습니다. 자, 이렇게 잡아주시면 해결되죠. 자, 4번 문제 좋습니다. 옳은 거 볼까요? 1번. 중개계약은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계공과 의뢰인 사이에 체결되는 민사중개 여기까지는 좋지만 일종의 용어께서 틀렸어요. 우린 낙승입니다. 2번 현행 공인중개사법상 계공은 국토교통부령이 영리 정하는 계약서 사용 일반 중개계약 체결 의무화하고 있으며 중개계약은 일종의 요식이다.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틀린 게 두 가지인데 일반 중개 이건 어디까지나 의뢰인의 선택 여부고요. 의뢰인이 일반 중개하겠다 정속하겠다 선택입니다. 선택. 그리고 둘 다 형식의 구애를 받지 않기 때문에 분료식이에요. 하여튼 여기서 의문이 하나가 생깁니다. 4번 문제인가요? 우리가 정속 중개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체결하는 순간 이걸 잘 구별해야 돼요. 체결을 하는 순간 우리가 계공이나 의뢰인이나 서로 간의 권리 의무가 발생하거든요. 이때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중 하나가 작성의 의무가 있는 것이지 작성 자체가 효력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다 분료식입니다. 그래서 의무한다 해서 틀렸고 분료식인데 요식해서 틀렸죠. 답은 3번이고요. 4번 계공은 일반 중개계약 의뢰를 받았을 때 중개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일정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중개는 법정서 책임에서 권장이고 정속 중개계약서와 확인설명서는 법정이면서 의무적이죠. 거래계약서는 우리가 권장이다. 구별해 줘야겠죠. 자, 5번은 당사자 합의를 하더라도 수수료 한계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 문제는 특별한 거 없어요. 좀 한번 쭉 훑어보시면 되고 6번에 3번이 틀렸죠. 우리 계약은 자기가 하기 때문에 자기 주도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관통제, 국가가 강압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자주 통제라고 해줘야 되고 자, 이쟁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시험에 다발이에요. 다발. 자, 옳지 않은 거 볼까요? 1번. 부동산의 개별적 특성 때문에 중개 대상물이 지닌 특징도 각기 다르다. 사실입니다. 실제 뭐 주변에 입지 조건이 좋아서 집을 사는 사람도 있고요. 주변에 환경 조건이 좋아서 사는 사람도 있겠죠. 예를 들어 환경 조건이 좋다면 약간 뭐 어떤 중심지에서 벗어나야 될 것이고 입지 조건 같은 경우는 편의 시설이 좋아야 되겠죠. 이 논점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1번은 각기 다르다. 2번 적합균형, 체유 유형 이런 것을 모두 다 복합적으로 한 다음에 상업지역 같은 거 분석하겠죠. 세 번째는 그대로 보되 4번 봐요. 부동산 특성적 권리를 이전하는 의뢰인에게 만족을 주는 것을 체계화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요. 모두에게 만족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정 키워드는 아니죠. 예. 뭐 주는 문제니까 가볍게 보시고요. 1번에 4번을 조금 더 보충해 드릴까요? 1번이라고 합시다. 여러분이 조사를 할 때 무엇을 관점으로 조사해야 되냐? 이거는요. 권리 이전자냐 권리 취득자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이 권리 이전자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면 이 사람이 정말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권리 유무를 탐색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권리 취득자입니다. 권리 취득자에는 정말 돈이 있어? 자금 능력.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조사할 때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2번 문제 바로 가죠. 옳은 것입니다. 1번. 매도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격 구비 여부, 대표자 처분 제한 등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법인 등기 사항 열람할 필요 없다. 아니에요. 해야 됩니다. 특히 이 법인하고 할 때는 여러분 이 법에서 만드신 인간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알아야 돼요. 명함의 대표이사다 또는 책임자다 하여 이 사람 정말 책임자일까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법인의 경우는 책임자 유무를 정관에 의해서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책임 등재 이사를 있는지 등기부, 법인 등기부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법인 등기부 이런 것도. 2번 등기부와 대상 소유자가 불일치됐다. 권리죠. 권리는 등기부입니다. 3번 지목은 주된 사용 목적에 따라 토지 종류 구분 표시 청량 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상 개념 이게 답이고요. 4번 소유권에 기한 판매 등기는 갑구죠. 을구가 아니고 5번도 갑구가 아니고 을구죠. 결국 여기 문제는 뭐 과거 기출이지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네요. 자, 3번 문제, 4번 문제 같은 건데, 자, 3번 우리 중심으로 하죠. 3번은 두 번째 것만 봅시다. 3번에 2번. 네.
그거 보시면 임의대리 나오는데 딱 두 가지입니다. 우리 대리하면 아무런 말 없으면 임의대리, 법정대리 중에 임의대리 쪽으로 가죠. 일단 법정대리부터 합시다. 이 대리인입니다. 대리인. 법정대리인의 경우는 우리 가족이다. 가족이다. 그래서 이 내 식구, 가족관계 증명서 같은 걸로 보통 대체하죠. 그렇지만 이제 임의대리의 경우는 누구이어도 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임의는 권한을 부여했다는 여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 짚고 넘어갈 것이 이 인감증명서는 본인이 준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건 본인이 제공을 했기 때문에 본인에게 확인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 유의할 점이에요. 그래서 2번 보시면 가족관계 증명서로 임의대리 확인한다 해서 안 됐죠. 이거 가족관계 증명서는 법정입니다. 그리고 뒤에 법정대리의 경우 위임 아니죠. 그건 임의죠. 그래서 이 순서가 바뀌었어요. 자, 4번 문제 좀 볼까요? 틀린 거. 자, 4번에 4번만 봐도 충분해요. 나머지도 봐드릴까요? 1번부터 봅시다. 4번 문제. 대인전 기출문제인데 틀린 거 1번. 압류 등기가 경유된 부동산이라도 매수인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세금 납부하여 압류 해제시킬 수 있으므로 비록 강제 경매. 여기서 우리 짚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우리 경매 뒤에 가면 다시 나오겠지만 경매는 어디까지는 절차는 이래요. 이 상대방의 재산을 우리가 팔지 못하도록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처분하죠. 판다 이겁니다. 제3자에게. 그러고 나서 이것을 환가하는 제도예요. 자, 그런데 이 경매의 성격이 두 가지입니다. 등기부에 올라오면 이것을 우리가 강제경매, 임의경매 중에 임의경매라고 하고요. 이 집행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을 강제경매라고 하는데 우리 여러분 친구들한테 돈을 빌려줬어. 돈 빌려줬는데 친구한테 돈 빌려주는 게 등기부에 나올까요? 안 나오죠. 이게 강제경매고요. 여러분이 집 사는데 돈이 없다. 그래서 집 은행에서 대출받지 않습니까? 저당권 설정되죠. 요게 이 임의등기, 즉 임의경매 등기 요거라고 기억하면 되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부동산은 이쪽에 가깝다. 부동산. 그리고 요거는 동산의 측면이 강하다. 이 동산이 반드시 이거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 집행 이 역으로 하는 이게 시중에 많겠죠. 그래서 요거 절차를 얘가 준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볼게요. 강제경매나 압류 부동산 공매로 인한 소유권 상실의 위험은 있지만 거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지금 4번에서 1번 질문을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거예요. 4번을 위로 올리도록 해요. 위험한 등기죠. 위험한 등기. 이 위험한 등기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거래는 가능하지만 이 경고는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2번도 마찬가지인데 가등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 본등기보다 소유권 인정되죠. 그래서 두 번째 줄을 보면 가등기와 본등기 소유권 이전 효력 상실하게 된다. 앞서 했던 말이고요. 3번 건전화권이 설정될 경우 채권 최고액 설명하면 되지만 만일 현재 실제 채무의 잘못 설명하면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되 이 건전화는 어디까지나 등기부에 있는 금액만 설명하면 되지 실제 조사할 필요는 없어요. 네 번째, 가등기의 경우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 가등기인지 담보 가등기인지 확인하고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 위험 부담 없으나 담보 가등기 위험하므로 매수를 권유하지 않는 것. 이런 문제는 엉터리죠. 일단 임의적으로 가능하지만 여러분이 이것이 담보 가등기라는 것은 경매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4번은 좀 엉터리 내용이고 5번은 동순별적 얘기하는 거죠. 자, 뭐 이게 4번 문제가 위험한 등기죠. 그냥 경고만 하면 된다.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 지금 그거 다 해결해 줄 필요 없고. 자, 5번 틀린 거 볼까요? 자, 1번부터 봅시다. 개공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 분석 등 충실한 조사는 법적 의무 사항이며 의뢰인에 대한 영업상의 자료 활용할 수 있다. 여기서 여러분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 5번에서 이것만 기억을 좀 해주시면 돼요. 우리가 이 조사를 안해하게 되면 신의성실을 위배가 됩니다. 우리 판례는 신의성실 위반 사례로 나온 것이 이 제대로 조사하지 못한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2번 중개대상물 조사 확인의 방법에는 일반적으로 각종 공부상의 조사 확인, 임장활동, 중개대상물 상태자료 요구권 등이 있다. 가볍게 보세요. 3번 대상물에 대한 철저한 조사 확인은 의뢰인에 대한 개공의 공신력이 높아지며 개공의 손해배상 책임 면제도 근거된다라고 나오는데 예를 하나 들도록 합시다. 여러분 기억하고 있어야 될 예인데요. 예를 들어서 개공이 조사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완벽한 조사는 아니에요. 그것을 믿고 신뢰라고 표현할까요? 신뢰하고 의뢰인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체결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이 어떤 금전의 피해, 재산적 피해가 발생했다 이겁니다. 재산권에 피해가 발생했어요. 재산적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재산적 피해. 자, 그것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어떤 피해가 발생했다면 통상적으로 어떻게 손해배상 처리가 되냐 하면 자, 노란색 잘 봐요.
이 사람은 거금을 늘리면서 생명부지 사람이죠. 전혀 처음 본 사람을 말을 신뢰했지 않습니까? 본인도 이 사람이 19세 이상이라면 성인으로서 본인 스스로 확인할 자질도 있거든요. 그걸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통상 피해에 대해서 의뢰인 측이 보통 30% 정도의 잘못을 안고 갑니다. 10억이라면 3억은 못 돌려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개공은 좀 더 조사하지 못했다는 책임에 7대 3 요게 가장 많아요. 요게 가장 많습니다. 요는 일들 발생하고요. 자, 4번 경계 지형 토지 방향 소유권 범위는 토지 대장이나 지적도 통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지적도를 통해서라고 했는데 지적도 왜 다양한 것도 있죠. 임야도도 하는데 왜 대장이 나옵니까? 대장은 전혀 다른 거죠. 대장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자, 5번 그대로 보시면 되고요. 자, 6번 문제도 넘어가십니다. 6번 문제는 우리가 2번 정도만 기억하면 되는데 6번에 2번 하나만 합시다. 시험에 나올 만한 거 이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차이입니다. 우리가 이 공동주택 우리가 달리 말하면 구분 소유권 있는 것이죠. 아파트 연립 다세대 요것만 좀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 이야기가 2번에 나와 있죠. 2번만 볼까요? 계공은 다세대 주택 구분 소유권 연다죠. 아파트 연립 다세대 방금 했죠. 이 다세대 주택에 대한 임대차 중개하면서 등기부 등본, 토지 지번만 확인했다. 토지는 지번만 해도 관계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죠. 건물에 대해서는 특정 동수가 있어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토지는 이제 요거 할 때 토지는 지번 그리고 건물은 특정 동수 이렇게 했죠. 자, 요것만 좀 보충했으면 싶네요. 자, 3번도 좀 봐드릴까요? 다 합시다 그러면. 6번, 1번 다시 봐요. 옳은 거 찾습니다. 계공의 토지 면적이 대장선 면적과 등기부선 면적이 불일치할 경우 물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등기부가 아니고 대장을 우선해야 되죠. 2번은 해드렸고요. 3번. 계공이 남편 명의로 된 토지 매매 중개하면서 소유자의 처가 틀림없는지 가족관계 증명서 통하여 부부관계만 확인한다. 좀 생뚱맞죠? 참고로 기출문제입니다. 이거. 4번이 올바른 답이고요. 5번.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소유자 인적사항이나 담보물건 확인한다. 틀렸어요. 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는 공적장부입니다. 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는 말 그대로 공적 장부로서 이 확인할 수 있는 게 공법상의 내용을 중심으로 확인하지 사법상의 내용은 확인할 수가 없다. 두 번째, 계략적인 걸 알지 구체적인 거는 모른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이 공법상의 내용, 계략적인 건 다 좋은데 일단 전국토를 대상으로 한다. 요 정도는 기억을 해줘야 돼요. 자, 7번 해결될 것이 1번 다 봅시다. 이것도 기준이네요. 틀린 거 1번. 소재지와 소재는 구별해야 돼요. 소재지 확인은 토지의 경우 지적공부, 건물의 경우 건축물 대장. 2번. 건축물의 대장의 면적과 등기부상의 면적이 상이할 때 등기부가 아니고 대장이죠. 우리가 이거 좀 정리해 볼까요? 다시. 복습차원로 정리 좀 하죠. 그러면 8번 안 풀어도 되고요. 10번도 안 풀어도 되겠네요. 몇 가지는. 자, 합시다. 요거는 좀 별도로 정리차원, 우리 노트에는 있지만 그래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해요. 이 각종 구분 실익인데요. 권리에 있어서 확인할 것은요. 대장과 등기부 충돌이 되면 등기부가 우선하고요. 그 다음에 대장이죠. 하되 실제 소유자가 있다면 실제 소유자라고 합니다. 하되 이 시험 칠 때 실제 소유자 어떻게 확인합니까? 라는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재산세 납부대장으로 확인한다. 이런 문제 과거에 있었어요. 자, 이제 물리적인 것이 나오면 경계와 경계 외로 측정을 하면 돼요. 경계의 경우 우리가 경계 측량을 전부 다 국가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계는 우리가 이 대장, 우리 대장이라고 하면 되겠네, 그냥 대장. 대장이 등기보다 앞섭니다. 지적 도면이.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죠. 이 측량 도면이 지적도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기 지적도입니다. 지적도라고 적어드릴게요. 예. 지적도가 이기는데 문제는 이게 오류가 발생을 해요. 즉 틀렸다 이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표기하던가요? 특별한 사정이 있는 한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있다. 요 말을 주의하셔야 돼요. 사정이 있다면 그때는 이 지적도 측량에 문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때는 실제가 이겨요. 하지만 없다면 어떻게 지적도 그대로 가면 되죠. 그리고 여기서 또 주의할 것이 측량의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 짚고 넘어가야 되고요. 경계 외에는 이제 앞서 있는 것처럼 대장이 등기 앞선다. 하지만 실제가 있다면 실제 들어가라. 이런 얘기죠. 자, 물리적인 건 상당히 많아요. 뭐 면적이나 높이나 층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지번도 있을 수 있고, 뭐 지목도 있을 수도 있고, 기타 등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부동산 공법에 관해서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보면 되고, 개발에 관해서는 우리가 개발권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되겠죠. 이때 개발에 관해서는 종전 권리자인 소유권은 거래가 되겠지만 권리 제외 나머지는 이 바뀐 것을 중심으로 가야 한다. 그런 거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거 꼭 기억을 해줘야겠죠. 그럼 2번 틀린 거 알게 되고 3, 4, 5 다 되죠. 특히 4번에 보시면 건물의 반영 형전답사인데요. 여기서 하나 더 보충할 것이 우리가 지형과 지세입니다. 지형은 우리가 토지 형상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볼 수가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조사와 그리고 지적도 가지고 하면 되겠죠. 하지만 지세는 현장 조사로만 가능하다. 이런 거 기억을 해줘야 되고요. 자, 이제 9번 문제는 3번만 봅시다. 도시개발법상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에 의하여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에 의해 그 면적 확인한다. 앞서 뭐라고 했습니까? 개발에 관해서는 우리가 권리와 권리 외로 나눠지고요. 이 권리는 종전 소유자를 알 수가 있지만 이거는 모른다. 개발돼 봐야 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데 이건 틀린 거 금방 이해가 되는데 이 개발에 관해서 주로 내는 건 요즘에 이게 아니고요. 바로 면적입니다. 면적. 여러분 개발한 면적이 종전보다 줄까요? 늘까요? 그건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어떻게 준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반 시설 같은 거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내 면적이 줄어드는 거 우리 관념적 알고 있는 상태에서 개공이 설명을 안 했다. 이에 손해배상 대상이 될까요? 안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것도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10번 문제 합시다. 이것도 기출이니까. 올바른 설명 고르시오. 자, 기억. 임야 대장의 면적과 등기사항 증명서의 면적 서로 다르면 대장을 기준이다. 면적은 물리적인 거죠. 대장 기준 맞습니다. 2번. 토지 소유자의 인적사항 대하여. 그러면 토지 소유자 얘기 나오죠. 그럼 등기부여야 하는데 토지 대장께서 틀렸고. 3번. 토지 소재가 토지 대장과 등기사항 증명서 일치하지 않을 경우 등기사항 아니죠. 소재의 경우는 위치니까 대장이죠. 네 번째, 도시계획은 공법이죠.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다섯 번째, 법적이나 하는 키워드는 등기부에 나오지 않죠. 우리가 미공시되는 것들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 신축 건물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리고 등기 유무는 관계없어요. 등기된 임차권 이런 건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우리가 법에서 정하는 것들 상당히 많죠. 법정 관습 이런 것들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유치권도 마찬가지겠죠. 자, 11번 문제. 11번은 1번 중심인데 일단 1번 하나만 좀 해주셔야 됩니다. 요건 제가 예전에 정리했던 건데 두 번째 줄 좀 체크해봐요. 옳은 거 찾습니다. 구분 소유권이 성립하여 증축된 부분 독립된 소유권 객체. 자, 요거 좀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우리가 정축이 되면 이렇게 이런 거 있어요. 3층에서 4층으로 높아왔습니다. 그럼 이것이 건축법과 민법이 조금 달라요. 우리가 이게 쉬운 예로 건축법상으로 본다면 층수가 높아졌죠. 이걸 정축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우리 민법상으로 이게 정축이 될 수도 있고 신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신축이 될 수도 있고 정축이 될 수 있는데 차이점 뭐냐면 신축은 새로운 등기부, 신등기부가 나와요. 새로운 등기부가 나오고요. 이거는 기존 등기부를 사용하는데 자, 이게 차이점을 어떻게 분석을 하냐 하면 요 민법상으로는요. 요 신축과 전축을 우리가 이렇게 구별합니다. 한층 올라간 것이 독립된 구조냐, 독립된 이용이냐 이걸 봐요. 독립된 구조냐, 이용상 독립이냐. 벽이 옆집을 거쳐서 들어가느냐 아니면 현관문을 같이 쓰느냐 이런 거예요. 구조상, 이용상 독립이 되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동시에 충족이 되면 새로운 것 둘 중에 하나가 깨져버리면 전축으로 봐요. 그럼 11번에 1번 다시 읽으면 두 번째 줄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줄 끝에 구조상이나 이용상으로 기존 건물과 구분된 독립성 나오죠. 그럼 어떻게? 신축으로 봐야 되죠.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보면 구분 소유권 성립하여 정축된 부분 독립한 소유권 객치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나머지는 읽으면 왜 틀렸는지 2, 3, 4, 5 알 수 있어요. 이게 저희들한테 왜 중요하냐면 이거예요. 요 판례가. 우리가 그 3층으로 지어놓은 상태에서 은행에 담보를 설정했거든요. 담보 설정해서 4층을 지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근데 이 사람이 이것을 변제를 못했어요. 돈을 못 갚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은행은 이것을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어느 걸 남겨놓고 파는 것보다 전체 파는 게 유리하다 이것입니다. 은행은 내 돈 가지고 있으니까 4층까지 포함해 전체를 이야기하고자 하고 건물 소유자의 경우는 어떻게 해석할까? 내가 너한테 돈 빌릴 때는 3층까지를 돈을 빌렸어. 그리고 나서 그 담보사바 4층 지은 거 맞지만 빌린 시점을 하고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분쟁이 발생을 했어요. 자, 그랬을 때 이것이 정축 개념이라면 은행 개념이 되고 신축 개념은 소유자 개념이 돼버리거든요. 한 층에 어떤 이 생명력의 존재 유무가 있습니다.
그때 나온 판례로서 이건 독립된 구조, 독립된 이용이라면 이게 건물주 입장이 맞다. 그래서 신축으로 보는 판례였습니다. 자, 2번부터 볼까요? 2번은 다 틀렸는데 간단히 보죠. 부동산의 경우 판결이나 상속, 물건 변동 현장 확인 필요하나 신축 건물도 역시 확인해야겠죠. 3번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 물건의 일종이며 사유지인 호수 20년 이상 병원 공연하여 관계용 물을 받아 사용할 경우 관습법상 영수권 취득 아니에요. 생뚱맞죠. 네 번째, 토지를 매매할 경우 매수인의 측량이나 지적도, 대주 등 방법으로 매매 목적물 지도도상이 그것과 정확히 일치한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 주의 의무 있다 없다? 없다고 했습니다. 그대로 툭 던지면 된다 했어요. 요 4번은 잘 나오는 지문이죠. 자, 5번 한번 볼까요? 198페이지입니다. 토지가 지적공부의 한 필의 토지로 등록될 경우 그 토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는 1응 그 등록으로 특정되나 그 토지 소유권 범위까지 지적공부상 경계에 의하여 확진되지 않는다. 아니에요. 지금 우리 경계라고 하는 것은요. 소유권을 나타내는 직선거리입니다. 이게 자체 소유권이에요. 그러니까 분쟁이 많으니까 정부가 한다. 이 말입니다. 자, 12번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데 1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12번 제가 하고 13번 쉬우니까 여러분에게 맡길게요. 자, 12봐요. 옳은 거. 중개대상물 소재지에 관한 사항으로 서울 중구 명동의 형식으로 지번 지역까지 구체적. 여기서 여러분 기억할 것은 중구 명동, 동까지 하면 소재고요. 몇 번지 해야 소재지가 됩니다. 명동에 했으니까 소재죠. 소재. 2번 중개대상물 지목에 관한 사항으로 건물이 정체되어 있는 물건을 대지, 건물이 전체되지 않은 걸 지목의 운동장 이런 건 없어요. 3번 중개대상물 면적에 대해 토지가 100, 건물이 500 설명. 무허가 건물이 참고 있으면 무허가는 설명하지 않는다. 아니에요. 미공시 다 해야 됩니다. 자, 네 번째가 답이고 다섯 번째. 대상물의 건축 연도에 대한 설명은 주동은 1988년 11월 22일 준공 설명. 부속동의 무허가 건물 설명할 필요가 없다. 아니죠. 미공시 되는 거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 4번이고 13에는 3번만 보죠. 토지구의 정리사업 등에 의하여 환지 예정지가 지정될 경우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에 의해 그 면적 확인한다. 앞서 뭐라고 했습니까? 개발에 관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개발돼 봐야 알아요.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 두 문제 하고 쉬면 딱 맞겠네요. 자, 15번 볼까요? 14번은 여러분이 하실 수 있어요. 자, 15번. 틀린 건가요? 1번. 건물이 없는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이 신축, 저당권 실행으로 인하여 그 토지와 지상건물 소유자 달리하게 될 경우 법정 지상권 승립이라는데 아니죠. 법정 지상권 승립은 애당초 대지와 즉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 일치에 의해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쉬운 문제죠. 실제 법정 지상권 문제는 제 과목에서는 주다시피 아주 가볍게 나옵니다. 가볍게 나오니까 개의치 마시고요. 간단히 보시면 되고요. 자, 요거하고 이제 시도록 합시다. 16번. 가장 옳지 않은 것입니다. 시험 문제에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상대적 두 개 중에 틀린 것.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요즘에는 명확하게 틀리게 나와요. 가볍게 보십시오. 자, 옳지 않은 거 볼게요. 법정 지상권은 당사자 계약에 의하지 않고 법률 규정에 의해 당연히 승립되는 지상권. 법에서 정한다여 법정 지상권이에요. 2번. 법정 지상권 어디까지나 민사 간에는 협의하여 배제 가능하고요. 세 번째. 물건으로서 효력에 의하여 이를 취득할 당시 토지 소유자나 기타 제3자들의 등기 없이 대응 가능하고요. 네 번째, 법정 지상권은 독립된 법률상 물건, 건물 소유자가 건물과 법정 지상권 중 어느 하나만 처분해도 무방하죠. 그럼 5번이네요.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없는 단순한 지상 구조물 있을 경우 승립 아니에요. 단순한 것은 토지에 부착이 되기 때문에 의미가 상실돼 버립니다. 가장 구체적인 게 세차장 구조물 그런 것들이죠. 답 5번이고요. 자, 분명 기지권 보통은 요 나머지는 다음 시간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이 조금 길어질 것 같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